김현정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나니까 네. 날씨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기온 확인해 보니까 어제보다 10도 아침 기온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쌀쌀하다, 뭐 위에 뭐 하나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네. 들던데 근데 비가 시원하다 못해 너무 또 저 남부 지역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환절기 건강도 유의하셔야 되지만 오늘 비 피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네네. 곳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 오늘은 할까요? 네. 이 얘기를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 빅컷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빅 말 그대로 크게 내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폭으로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보통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려요. 네.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닌데 그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정도 올리고 내려야 금융시장이나 뭐 통화정책에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라고 경험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관례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0.5%포인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두 차례를 한 번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잘라냈다 뭐 이런 뜻에서 빅컷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살리겠다고 막 돈 막 풀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떨어지고 이게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미국이 당시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기준금리가 상단이 연 0.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저금리 세상에 살았었나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서부터 계속 올리면서 지난해 7월까지 지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연 5.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렸으니까 이게 5%대 연 5%로 됐다는 거고요. 올릴 때도 0.5%포인트로 올리면 우리가 빅스텝. 한 번 더 올려서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부르기도 뭐 했습니다. 스텝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내리는 거는 0.25%포인트는 스몰 컷. 지금 0.5%포인트는 빅컷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이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2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돌아선 것이고요. 네. 마지막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보면 2020년 3월이 마지막 금리 인하였거든요, 미국이.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와, 나온 거니까 그러네요.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싫긴 한데 어쨌든 세계 금융과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이 4년 만에 어떻게 보면 큰 틀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큰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금융시장 반응은 약간 좀 헷갈려요. 왜냐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거. 네. 그리고 시작을 비교적 큰 걸음으로 내걸었다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네 싶다가도 아닌가?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고금리에 고생하던 사람들은 네. 금리 내린다니까 좋다라고 네. 반응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반길만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가 적정 금리냐는 기준은 없어요. 이게 네. 시대마다 달라서 정답은 없는데 2010년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2%만 넘어도 난리가 났던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연 5% 넘는 금리를 보고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다시 옛날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해라는 거는 비정상의 정상화니까 이건 반길만 한 거죠. 근데 나쁠 수도 있다는 건 이건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요. 이번 빅컷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말씀하신 대로 헷갈릴 수 있는 게 출발이 너무 급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돈을 풀고 죄는 정책인데 네.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 팽창입니다. 돈을 푸는 정책이고요. 금리를 올리는 건 경기 수축,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경기 수축을 유도하다가 팽창으로 정책을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위축 신호가 지금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안 되겠다. 빨리 돈을 풀어서 경기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연준을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우리가 조롱하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샤워실에 들어가서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뜨거운 물 확 트니까 너무 뜨거워서 찬물 틀고 찬물 트니까 또 좀 안 맞네. 그리고 다시 뜨거운 물 틀고 이걸 막 반복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연준이 이번에 차가운 물을 너무 과감하게 돌려서 경기가 확 식어버리면 다시 뜨거운 물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올까? 그리고 0.5%포인트의 B컷을 지금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준 그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게 지금 미국 경기 괜찮습니다.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양호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해서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반대로 보면 당장 B컷보다 시장이 하락한 게 장기적인 속도감이 떨어진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뚝뚝뚝뚝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장기 계획을 보니까 그 계획이 그렇게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증시가 금리를 내린 날 확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B컷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속도감이 떨어진다. 이거는 뭔가 다른 말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출발은 0.5%포인트의 B컷을 했지만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는 거는 크게 내딛었으니까 이거 속도감 있게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네. 앞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내다볼 수 있는 지표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3월, 6월, 9월, 12월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는 이른바 점도표라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 전망이 어디에 있는지 점을 찍는 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 말 이들이 예상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리 상단 기준으로 4.5%, 그리고 내년 2025년에는 3.5%의 점을 찍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앞으로 두 차례 남은 연준 회의에서 스몰컷인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0.5%포인트의 B컷을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내년엔 보통 1년에 8차례 연준 회의를 하거든요. 네. 스몰컷을 하면 뭐 1%포인트를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4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퐁당퐁당 한 번은 하고 한 번은 안 하거나 아니면 뭐 B컷을 한두 번 하거나 뭐 이 정도에서 끝난다는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경기가 조금씩 식어갈 때는 빠르게 금리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50에서 200bp 그러니까 1.5%에서 2% 정도를 내년에 내려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시장 기대치는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첫 발은 크게 내딛었는데 앞으로 굉장히 천천히 올 것 같아서 이거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에 증시나 이런 데서는 그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금리를 내린 당일날은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약간 오르는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미국이 크게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죠. 한국은행은 좀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요. 스몰컷이었다면 그래도 한국은행이 운신의 폭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이 0.5%포인트를 B컷을 해버린 바람에 연내 한국은행은 한 번 정도는 0.25%포인트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B컷을 했음에도 1.5%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네. 보통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소폭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야 글로벌 자금이 그나마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의 원화나 자산에 투자하고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죠. 미국보다 높아야 그 금리를 보고 들어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은은 지금의 연 3.5% 기준금리를 미국과 비슷해지거나 미국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계속 유지할 시간적인 거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긴 하는데 통계청 발표를 보면 최근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나홀로 사장님을 얘기하거든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째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 감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길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연체율도 보면 자영업자 연체율이 2년 새 3.6배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은행들에서 부실 채권, 그러니까 빌려주고 돈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분류한 대출이 13년 만에 지금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서 대출받는 카드론 금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 못 받고 금리가 비싼데도 카드론으로 돈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니까 어려운 네.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게 8개월 연속 증가세 보이면서 지금 카드론 대출이 42조 원가량으로 늘었거든요. 카드사들의 카드론 연체율도 상반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칫 고금리를 지속해서 유지했을 때 우리 경제가 더 식어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가계대출 관리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한국은행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고금리를 지금 계속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게요. 미국이 더군다나 B컷을 했기 때문에 연내에 한 번 정도는 한국은행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좋은 거는 다 증가했고 좋은 건 다 내려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일본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일본의 이제 금리 이벤트가 이번 주에 다 일어났는데 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리와 약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B컷을 해줌으로써 일본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은 좀 넓어졌어요. 일본은 좀 상황이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지만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었던 네. 상황이고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그러면서 엄청나게 벌어져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크게 내려주니까 이 금리 차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일본이 올리지 않아도 미국이 내려주니까 이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일본은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연내에 한 번 정도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지금 시장에 코멘트를 해주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엔화가 계속 너무 약해져서 여러 가지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가치를 지금 좀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내려주니까 그래도 좀 이게 방어가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엔화가 약하다는 건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에너지도 사다 써야 되고 재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오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일본은 언젠가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조금은 운신의 폭이 넓어져 있는 상태고 연내에 한 번 올리나 안 올리나 이것도 미국 상황에 따라 미국이 B컷 한 번 더 해주면 일본은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라도 이 주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주에 외국계 증권사가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하나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그날 장중에 10% 이상 빠지는 모습까지 연출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라는 외국계 증권사고요. 보고서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등에서 이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좋을 때는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같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좋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공급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남아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수익이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거고요. 또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경기 침체가 지금 좀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른바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보고서를 써서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는 이 경험 효과로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모건 스탠리가 또 안 좋게 봤어? 지난번에도 맞췄잖아. 그럼 이번에도 맞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좀 나타난 건데요. 근데 이 맞췄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2018년도에 이런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뒤 2년째 되던 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경기는 그러게요. 호황과 불황으로 오가잖아요. 근데 1년 뒤에 맞은 걸 맞았다고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름에 물 조심해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다음 연도에 여름에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러게요. 있는 거여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공급 과잉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년 이상 호황을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물론 신제품이 약간 밀리긴 했거든요. 네.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물건을 잘 팔고 있다는 주장도 든든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도 아직 미국 소비 시장이 튼튼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IT 쪽엔 투자가 많기 때문에 여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공방은 결국에는 3분기 국내 기업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또는 크게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느냐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 전망을 해줄 때 시장 전망에 대한 코멘트들로 인해서 조금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져서 당분간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의견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